2025년 1분기 때 이제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말하자면은 30년 만에 메모리 시장의 1등이 바뀌었어요. 하이닉스가 HBM이라고 하는 것이 개념적인 것들에 접근을 시작했고, 그래서 엔비디아가 하이닉스랑 연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협력을 통해서 했었었고요. 물론 거기에는 이 거대한 엔비디아 반도체를 만들어주는 우리 최고 회사가 돼버린 이 삼성이랑 격차가 나버리기 시작한, 그렇게 기술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존중해야 역전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2025년 1분기 때 이제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말하자면은 30년 만에 메모리 시장의 1등이 바뀌었어요. SK 하이닉스가 바로 이제 요즘에 가장 크게 대두되고 있는 제품이죠. 소위 고대역폭 메모리. 우리나라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께서 익숙하신 단어로 HB,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라고 해서 그 대역폭이라는 게 밴드위스가 될 것 같고요. 그것을 되게 많이 하는 복합적인 반도체 메모리 시장에서 하이닉스가 치고 나가면서 처음으로 30년 동안 넘게 1등했던 삼성을 제치고 SK하이닉스가 1분기이긴 하지만 매출, 점유율로서 1등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삼성전자에서는 정말 큰일이고 우리나라 전체를 봤을 때는 다행이다. 삼성전자가 없는데 하이닉스라고 잘하고 있으니까. 그러기 위해서 다행이긴 한데 이런 형태로 봤을 때 SK하이닉스가 갑작스럽게 삼성전자를 제치고 HBM 시장, 그 다음에 전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1등이 됐느냐. 결국에는 같은 한국 엔지니어들이 있는데 이게 무슨 일일까? 결국에는 SK하이닉스는 그동안 엔지니어들이나 기술자들을 존중했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SK하이닉스 제도가 정말 대단히 발달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실제 이제 내부자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딱 보시다시피 SK하이닉스가 3년 정도에 합병을 합니다. 근데 SK가 이제 소위 M&A를 통해서 그룹을 많이 키워왔던 회사인 건 아실 것 같아요. 근데 SK 특성이 뭐냐면은 그룹으로 만들어서 M&A 한 다음에 몇 년 동안 내비둡니다. 내비두다 보니까 엔지니어들이 알아서 발전을 막 했어요. 그리고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삼성 있었지만은 삼성과 달리 인사팀의 힘이 별로 세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엔지니어들의 얘기를 막 들어줬습니다. 말하자면 기술자들을 내부로 뒀더니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더라가 하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SK하이닉스가 2등이었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는 1등이었기 때문에 수성하기 위해서 이 새롭게 발달되어지는 메모리 시장의 변화, 메모리 시장 왜 변화됐냐? AI 때문에 갑작스럽게 복합적인 메모리가 필요한데 이것은 삼성 같은 하이닉스 같은 메모리라고 하는 저장 기능이 가능한 반도체의 단품, 그러니까 웨이퍼가 있으면 단품이라고 하는 칩만 있는 것들이 아니라 칩을 복합적으로 쌓아 올려서 AI 반도체에 맞게 무언가를 만들어야 되고, 이거는 AI 반도체의 설계 회사인 그 유명한 엔비디아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그냥 내가 만들면 알아서 사가, 이런 형태로서 헤게모니, 힘을 쥐고 있었는데 2등이었던 SK하이닉스는 우리가 2등이니까 안 되는 거, 안 하는 거 해보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두 가지일 거죠. 첫 번째로는 기술자들을 존중했다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협력을 선택했다. 근데 이것은 결론적으로 뭘까? 그러면 어떤 면에서 삼성전자라고 하는 회사와 SK하이닉스의 리더십 문제가 굉장히 강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많은 자원을 보세요. 보통 삼성전자가 1년에 투자하는 금액이, 팹이라고 하는 거 투자하는 금액이 50조 원 정도 됩니다. SK하이닉스는 20조 원 정도 되니까 이건 투자 비용 자체가 1.5배 이상 차이 나는 거대한 자본의 차이가, 그동안 30년 동안 1등 했으니까 돈 많이 벌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에서 왜 갑작스럽게 HBM이라고 하는 조그만 반도체, 그 다음에 혹은 가능성은 있었으나 점유율이 낮을 것 같은 반도체를 안 만들었겠습니까, 삼성전자가? 근데 거기서 엔지니어들은 개발하고 있는데 경영 리더들, CEO들이 이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아 라고 개발을 안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리더십 문제, 그 다음에 2등으로서 협력의 문제, 생태계 문제, 기술력의 문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현재의 HBM 1등, 그 다음에 25년 1분기이긴 하지만 메모리 시장의 1등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라는 회사는 실제 GPU라고 하는 그래픽 프로세서 유니트라고 해서, 컴퓨터 좀 좋아하시는 분이면 녹색의 PCB 기판을 껴가지고 뭐 오락 게임 잘 되려고 치면 그래픽 되게 좋아야 돼 해가지고 엔비디아는 해서 그런 걸 팔던 회사인데, 이 엔비디아가 봤더니 소위 그래픽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판을 보시면 판에 픽셀이 막 나눠져 있고 픽셀이 나눠져 있고 여기에 픽셀 값이 무슨 색이야, 그게 이제 그래픽 이미지의 데이터 셋이겠죠. 근데 이 수많은 X하고 Y축 2차원 평면에 푸는 방식이 현재 인공지능의 수억 개의 파라미터
파라미터 푸는 방식인 행렬과 똑같더라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엔비디아가 바로 GPU에다가 GP가 뭐냐면 제네럴 퍼포스, 일반적 목적의 GPU라고 하는 걸 만들게 되면서 여기를 만들게 되니까 이게 바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겠네 라고 하면서 이 16년 전부터 막 뛰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뭘로 떴냐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블록체인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많이 이게 회대되고 있지는 않은데, 그때 비트코인의 채굴을 할 때 봤더니 이게 이미지 퀴즈를 풀어야 된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GPU가 품귀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1차적으로 엔비디아가 이름 딱 알렸을 때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많이 아시는 바로 오픈 AI 2022년이 딱 터지면서 이 GPU 가격이 너무나도 뻥 터져버린 것이죠. 이때 왜 하이닉스를 선택했냐? 엔비디아가 뭐 내부적으로 다 알려진 바시피 삼성전자를 이미 찾아갔습니다. 그 전에, 왜냐면 삼성전자가 메모리 제일 잘 만드니까 협력합시다. 근데 삼성전자가 미안한 얘기인데 문전박대 같은 걸 했죠. 저 사람 누군데? 저 사람이 모리스 창이야? 인텔의 CEO 누구야? 아닌데? 그냥 조그만 팹리스 회사 CEO 아닌가? 라고 무시해가지고 젠슨은 화가 났어요. 화난 거, 이 상황이었는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 기술을 먼저 알게 됐고요. 이건 이제 우리나라 국내 연구진도 많이 역할을 했었었죠. 카이스트의 랩실에 있었던 김종규 교수님 어떤 기본 설계도 있었었고요. 그런 걸 통해서 하이닉스가 2013년도부터 HBM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적인 것들에 접근을 시작했고, 그래서 엔비디아가 바로 하이닉스랑 연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와 협력을 통해서 했었었고요. 물론 거기에는 이 거대한 엔비디아 반도체를 만들어주는 우리 최고 회사가 돼버린 이 삼성이랑 격차가 나버리기 시작한 TSMC라는 회사가 있죠. 타이완 세미컨덕터 별채는 컴퍼니, 대단한 이름 같지만 대만의 반도체 제조회사, 이렇게 해서 엔비디아, 하이닉스, TSMC 이 삼각편대가 얼라이언먼트, 소위 우리 잘해먹자라고 이제 카르텔을 만들게 되면서 이 안에서 훨씬 더 안정적인 맞춤형 반도체의 이익을 만들 수 있었고, 하이닉스는 그만큼 서비스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메모리 반도체 회사가 칩을 설계하고 생산을 다 했다고 한다면, 처음으로 반도체를 생산하는 방식을 구분하는 종합반도체 회사가 아니라, 종합반도체는 설계 생산 같이 하는 건데, 설계하는 팹리스라고 하는 것과 생산의 파운드리 방식을 주로 원래 시스템 반도체처럼 칩 설계가 복잡한 반도체들이 있을 때만 설계 생산을 하다가, 하이닉스가 최초로 메모리 반도체를 맞춤형으로 하기 시작했던, 말하자면 메모리를 파운드리 방식으로 하는 것들을 의사결정을 하고 엔비디아 설계도에 맞게, 그 다음에 TSMC의 다이에 맞게 설계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 것들의 협력이 실제로 가능하게 되는 것들이 엔비디아가 하이닉스를 선택한 것인 거고요. 그때 이미 하이닉스는 또 다른 형태로 어떤 걸 같이 협력을 했냐, 바로 거기서 중요한 기술이 뭐였지? 라고 했을 때 반도체를 쌓는 방식입니다. HBM이라고 하는 건 D램 단품을 8개 혹은 12개, 이후에 이제 HBM4라고 하는 거는 16개까지 쌓는 것인데요. 그때 쌓는 방식에 들어가는 공정 장비, 여러분 많이 아시는 한미반도체, 요즘에 한화랑 다시 소송 중에 있긴 하지만, 기존의 한미반도체라고 하는 회사와 협력을 했고, 그 다음에 소재라고 하는 것이 발열에 좋은 소재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의 나믹스라는 회사하고 독점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이 삼성은 모든 소재 부품 장비를 다 장악해서 자기 발 아래 두려고 했는데,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와 TSMC 제품사끼리 협력을 하고 자기를 만들어주는 소재 부품 장비하고는 또 다시 협력을 해가지고 이런 체계를 갖추게 되면서 삼성 HBM과 어떤 면에서 기술적 차이까지 나가게 돼버렸습니다. 발열의 차이, 장비에 따른 생산성의 차이, 수율 차이, 장비의 팹 내부의 진동 같은 문제 등등을 통해서 엄청나게 제품까지 좋아지게 돼버린 것이죠. 말하자면 서비스도 잘하는데, 협력도 잘하는데 제품도 좋아요. 이 두 가지가 실제로 발현이 되면서 하이닉스는 2024년 초에 이미 엔비디아의 승인을 받았는데, 삼성 HBM 계속 된다 만다 하다가 이미 1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제 실제로 1년 이상 차이 나는 게 현재 상황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다? 서비스 마인드가 없다. 두 번째는 뭐다? 실제적으로 소부장의 협력이 안 돼 있다. 이 두 가지가 실제로 문제가 됩니다. 첫 번째로, 그러면 서비스 마인드를 어떻게 해야 되냐? 삼성전자는 그동안 글로벌 1등에 앞서서 국내 넘버원이 되기 위해서 반도체 업계를 전체적으로 장악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삼성전자 협력사, 장비사 같은 경우는 소재사예요. 제가 삼성 출신이긴 하더라도 삼성전자 임직원이었던 분들이 부장, 임원하다가 그걸로 가가지고 협력사의 대표나 임원을 많이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반도체 업계 전체적인 사이클이 삼성이라는 회사를 중심으로 다 돌아갔던, 이렇게 만들었던 거가 지금은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 내부에 이런 서플라이 체인에 갖고 있는 장비회사, 소재회사, 죄송한 얘기지만 글로벌 장비와 소재보다는 뒤처집니다. 이런 건 인정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협력을 통해서 기술력을 같이 발달시켜야 되는데 그걸 안 했었습니다. 말하자면 업계를 장악하려고 하다가 협력을 안 하다 보니까 실제로 제품이 안 좋아진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제품사끼리 서로 협력을 안 했던 것이죠. 말하자면 설계라고 하는 게 엔비디아, 그 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생산이 TSMC, 그 다음에 메모리 반도체 HBM의 하이닉스, 이렇게 됐던 것들을 실제로 삼성은 우리가 다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들로 됐는데, 이게 지금 물론 다 잘하면 좋겠지만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돼 있던 것이고, 좀 디테일하게 보자면 반도체를 만드는 방식이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설계도 방식이 있고, 설계도를 갖고 오게 되면은 웨이퍼라고 하는 데에서 공정을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웨이퍼 공정 끝나게 되면은 이걸 잘라가지고 패키지를 만드는데, 그동안에 이 웨이퍼 공정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중요시하다가 패키지 공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별로 안 중요하게 여기다가, 근데 지금 HBM 뭐죠? 디램을 하나, 둘, 셋, 넷 해서 막 8개 쌓고 12개 쌓고 쌓습니다. 쌓는 게 되게 중요해지는, 쌓는 게 바로 패키지 공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 되게 간과해요. 이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이 설계하고 맨 전공정 요것만 중심으로 임원도 만들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머지 기술력들을 간과했다가 실제 기술력 자체가 쪽으로 봤을 때는 떨어지게 됐습니다. 말하자면 제품을 만들어주는 설계와 생산의 구분에서의 약화, 그 다음에 제품 자체를 생산해주는 소제품 산업, 장비 산업에서의 서플라이 체인의 어떤 협력을 하지 않는 방식, 이 방식의 두 가지가 실제로 어려워진 거고, 이것을 바꿔줘야만 가능해집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러면은 더 이상 장악하지 말고 협력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경영 방식을. 두 번째로는 기술력 차이가 있는 것들, 기술력이 그동안 중요시했던 설계 기술, 전공정 기술, 이것뿐만 아니라 후공정 기술, 소제품 장비 기술 같은 것들의 중요성과 가치를 다시금 매겨줘야 이런 것들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라고 되어 있고요. 고대역폭입니다. 얼만큼 데이터를 한꺼번에 넣느냐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반도체에서 AI 반도체의 가장 큰 특징은 데이터가 되게 많이 있는 것들을 다 풀어가지고요. 수십 개, 수조 개 파라미터라고 하는 걸 풀어서죠. 근데 여기 있는 AI 반도체라고 할 수 있는 GPU나 NPU 같은 것들은요, 데이터를 갖고 올 수가 없어요. 갖고 온 데이터를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누가 갖고 옵니까? 데이터는 저장 매체인 HBM이 갖고 오는 것이죠. 말하자면 HBM이 없으면 아무리 데이터가 있어도 데이터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HBM이 하나의 큰 물동량이 되는 것이고, 데이터 물동량이죠. 실제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는 GPU로 넘겨야 됩니다. 근데 이런 형태가 현재의 로드맵상으로, 우리가 실제 오픈 AI에서 처음엔 우리가 글자를 챗봇으로 만들다가 이제는 우리가 이미지도 같이 만들 수 있게 됐죠. 이제 오타 나가는 것도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다 이제 요새 뭐 하죠? 소라도 있기도 하고, 제미나이에서 만들어주는 배우 같은 서비스가 나오게 되면서 얘네들이 다 이제 영상까지 만듭니다. 이게 초기 단계긴 한데 이후에 우리가 진짜 사람이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이미 구분도 안 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 체계, 텍스트, 이미지, 영상, 음성을 다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모두 다 AI가 생성 가능하다. 그럼 당연히 AI가 많이 데이터를 풀어내야겠죠. 그런 것들의 파라미터 개수가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현재 이런 파라미터 개수를 우리가 뭐 IO 개수라고 한다면, 지금 HBM3E라고 하는 게 기준으로 봤을 때 1024개라고 하는 것들이 막 지나다녀요. 그러다 HBM4라고 하는 게 막 등등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IO 개수가 수만 개 이상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본다면, 그 IO 개수는 결국에 뭐냐면 데이터를 한꺼번에 쏟아붓지, 그건 결국에 HBM이 계속적으로 발달될 것이다. HBM이 수십 단 쌓일 수도 있고요. HBM이 이 아파트 단지라고 친다면 단지가 옆에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서 HBM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께서는 그 보통 2027년 정도 때 이 HBM은 실제 AI의 인프라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접속해서 핸드폰이나 PC 같은 걸 통해 가지고 거기에 접속해서 데이터를 쓰면서 거기에 있는 풀이 방식을 갖다 오는 것 뿐이겠죠. 거기는 인프라에 가깝긴 하지만, 이 인프라라고 하는 것들이 일단 첫 번째로는 계속적으로 발달될 것이다. 이거는 이제 빅테크 기업들, 그다음에 국가 단위로 소버린 AI 생기면서 이것들이 계속적으로 니즈가 있을 것 같다. HBM과 GPU는 같이 움직이니까요. 이런 것들이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이 실제 AI를 활용한 디바이스가 될지, 반지가 될지 안경이 될지 아무도 몰라요. 이 디바이스는 로봇이 될지. 근데 어떤 디바이스든 간에 이 내부에 엣지 디바이스, 디바이스용 온 디바이스 AI도 있기 때문에
때문에 거기에서의 조그맣게 있을 수 있는 HBM이나 아니면 뭐 DRAM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저장 매체가 될 수 있는 메모리 반도체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인프라용 HBM은 여전히 회사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국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늘어나고 그다음에 엣지 디바이스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HBM이나 DRAM들의 니즈가 늘어날 것 같다. 그래서 실제로 뭐 AI 뭐 시스템 반도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요. 일각에서는 AI 반도체는 거의 놀고 있어요. 왜냐하면 메모리 월이라고 해서 메모리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데이터가 더 느려요. 그럼 데이터가 더 빠르게 하려고 치면 HBM이나 DRAM을 더 많이 써야겠죠. 메모리가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도 있을 정도로 시장 전망은 좋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간으로서 이 1년 이상 격차가 나버린 삼성 하이닉스 봤었을 때는 1년 격차를 먼저 좁히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실제 제품 개발에 어떤 형태의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날 때가 한 번 있습니다. 지금이 언제냐면은 25년 말 정도에 HBM4라고 하는 게 일어납니다. 근데 그때는 기본적으로 봤었을 때는 DRAM이라고 하는 단품의 기술력이 유사하다고 봤을 때, 근데 이것도 아쉽지만 지금 하이닉스가 이미 6개월 이상 앞서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셨던 정보를 보자면 뭐 DRAM의 10나노 6세대, 이게 뭐 D1C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이게 보통 개발 단계에서 보게 된다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개발해서 양산 중인데 하이닉스는 이미 양산이 잘 되고 있어요. 말하자면 이것도 6개월 차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좋지 않지만 이게 같다고 친다면 그때 HBM4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게 됐을 때는 이때부터는 뭐 하이브리드 본딩이라고 하는 또 다른 형태의 반도체 기술이 필요해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것은 좀 기존의 방식 HBM3, 3E와는 조금 다른 형태의 기술입니다. 그거에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역전 혹은 동시 인증 같은 것들을 요구하고 있어서 25년 말 정도가 이제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그때 만약에 현재의 인증을 동시에 받거나 혹은 삼성전자가 앞서게 된다면 그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만만치는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이 기술력 하나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삼성전자가 하는 게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서비스 마인드라고 하는 협력 체계라고 하는 것들을 갖출 수 있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갖춰야만이 현재 엔비디아에도 고개를 숙여야 되기도 하고요. 어떤 면에서 TSMC하고의 협력도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소부장이라고 하는 것들의 협력도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이런 형태로서 이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내에서의 협력하는 주체로서 들어와야만이 삼성이라고 하는 회사가 일단 메모리로서는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그것을 TSMC와 경쟁력이 있을 정도의 시스템 반도체 만들 수 있자라고 하는 파운드리 사업이 발전된다고 치면 이상적이겠지만 그런 것들은 이제 좀 중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3년 이상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고 단기간을 봤을 때는 여전히 하이닉스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삼성전자는 1년에서 1년 반 정도 봤을 때 HBM을 유사하게 경쟁력이 있거나 아니면은 좀 격차를 좁히는 정도, 현재 1년은 나지만 뭐 3개월에서 6개월 사이로 좁히는 정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메모리 산업 같은 경우는 3강입니다. 국내에서 해외로 넓혀 보면 삼성, 하이닉스, 그다음에 마이크론이라는 회사가 있죠. 마이크론 회사는 일본의 메모리 회사들을 막 합병했다. 근데 여기서 마이크론의 강점이 뭐냐면요. 삼성 폐쇄적이고 하이닉스는 좀만 개방적이긴 한데 마이크론은 정말 개방적입니다. 기술 같이 개발 다 하고요. 막 이러고 있어요. 말하자면은 미국이라는 회사의 자신감일 수도 있겠지만 모든 기술 같은 것들 되게 개방을 잘합니다. 이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엔지니어들에 대한 의사결정은 굉장히 높아요. 말하자면 우리나라가 이제 뭐 그룹사에서 임원 선출한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당연시 여기겠지만 마이크론은 예산과 인사권을 기술임원 다 줍니다. 그 상태에서 당신 책임져요? 안 그러면 잘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엔지니어들이 막 이것저것 알아서 해봐요. 그래서 기술력을 아주 단기간에 따라왔습니다. 지금은 실제 반도체 경쟁력이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외려 삼성이 좀 더 뒤쳐졌지 하이닉스, 마이크론은 생산성 차이가 있을 뿐 기술력이 유사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마이크론이 마켓쉐어를 봤을 때는 생산성이 뒤쳐지기 때문에 아주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여전히 업계의 강자가 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보자면 현재의 업계의 큰 어떤 점유율을 보자면 4대 2 정도로 볼 수 있어요. 뭐 4, 4, 2 정도가 나을 것 같네요. 그죠? 그래서 그 정도 4, 4, 2 정도가 나을 것 같아서 근데 20%가 이게 무너지냐? 그렇게보다는 마이크론이 만만치 않은 기술력이 있다. 그러고 또 뭐냐? 그렇게 기술력이라고 하는 있는 사람들을 존중해야 역전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이제 수십 년, 말하자면 IMF, 그 다음에 뭐 정치적 87년째 봤을 때는 40년 혹은 20년이 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25년에서 40년 정도의 사회에서 정치적, 경제적 격변이 일어나고 있는데 AI나 반도체라고 하는 것이 글로벌리 혹은 인간의 자체로서의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단위 기술적인 개발도 필요하겠지만은 뭐 현재 국가적, 정치적 위기 같은 것들 포함해서 여기 사람들끼리 서로를 무시하지 않고 협력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는 반도체 기술만 하더라도 다양한 기술의 변화들이 있었다.
있다. 그다음에 AI에서 쓸 수 있는 게 있고 쓸 수 없는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같이 얘기해 보면서 서로의 협력과 신뢰를 쌓아가는 방식이 뭐 제가 얘기했던 반도체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든지 산업에 대한 얘기든지 둘 다 필요하지 않을까. 그것들이 국가적으로 좀 더 이야기가 풍부해지면 그것이 가치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뭐 대선을 앞두고 있기도 하고 저희 채널에서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